할머니의 그 옷에 그 손에 득실거릴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 선합니다. 이건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부대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장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병균 취급하며 내쫓은 저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무릎 꿇게 될 줄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가막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인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휴전선 중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이 부대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훈련과 경계 근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작업의 연속. 20살 남짓의 청춘들은 이곳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렸고 막사하는 한증막을 방불케 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이등병 이강민은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전투와 끈을 고쳐맸다. 입대한 지 겨우 석 달.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사회의 자유로움 대신 절도와 규율이 그의 온몸을 올가맸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매일 밤 꿈속에 아른거렸다. 야, 이강민. 정신 안 차려? 님이 눈깔에 힘 안 줘. 등 뒤에서 날아온 고함 소리에 강민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최상병이었다. 부대 내에서 미친 개로 통하는 그는 갓 들어온 신병들을 물어뜯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였다. 강민은 황급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이병, 의, 강, 민. 목소리 봐라. 기어 들어간다 아주. 내 애미가 밥 안 챙겨주디? 아 맞다. 넌 할머니밖에 없지. 최상병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민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입대 전 제출한 신상명세서를 본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충청도 시골에서 밭일로 생계를 꾸리는 할머니가 유일한 혈육이었다.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말에 강민은 아래 집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이곳에서 이등병은 감정을 드러낼 권리조차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 강민은 화장실 변기 칸에 쪼그려 앉아 수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지를 꺼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상등의 의지에 한자 한자 눌러 썼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선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따위의 이야기는 모두 지웠다. 대신 잘 적응하고 있고 밥도 맛있고 동기들과도 잘 지낸다는 거짓말들로 칸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야 겨우 진심을 담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다음 면회 때 꼭 와주실 수 있나요? 손주 얼굴 보러 꼭 한번 와주세요. 편지를 쓰는 내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식 잃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모진 세월을 밭고랑의 땀으로 새기며 살아온 분.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은 손주인 자신이었다. 강민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편지지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며칠 뒤 부대의 실세인 김혁주 대위가 막사를 순시했다. 30 초반의 나이에 이미 대위 계급을 단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인간인지를 보여주었다. 병사들은 그를 얼음심장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는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날은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김대위는 먼지 하나 없는 복도를 걸으며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발걸음이 강민이 속한 삼생활관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기운이 생활관을 감쌌다. 전원 기상. 5초 안에 정렬한다. 실시.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관물대 앞에 칼같이 정렬한 병사들 사이를 김대위가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시선이 강민의 관물대에 꽂혔다. 관물대 한쪽 구석에 붙여둔 할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이건 뭐지? 김대위의 나직한 목소리에 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병 이강민, 제 할머니 사진입니다. 할머니? 허. 군대 와서 엄마 찾는 놈은 봤어도 할머니 찾는 놈은 처음이군. 아직 젖도 안 뗀 애새끼가 총은 어떻게 잡으려고. 김대위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튕겼다. 그리곤 강민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눈빛이 아주 반항적이군. 내 놈 같은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야. 사회에서 뭐 하다 온 놈이지?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군대가 아직 내 놈 방구석인 줄 아나. 김대위의 고함과 함께 강민의 뺨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다시 번졌다. 그러나 강민은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 모든 생활관 동기들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대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강민의 뺨을 한 차례 더 후려쳤다. 쓰레기 같은 놈.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썩은 물이 드는 거야. 오늘부터 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내 놈의 그 물러터진 정신 상태를 내가 아주 뿌리부터 뽑아주지. 그날 이후 강민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김대위는 사사건건 강민을 트집 잡아 얼차려를 주었고 최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강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때마다 꼬깃꼬깃한 편지 속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보고 싶다는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이 그를 붙잡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버텨야만 했다. 할머니가 면회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희망 하나로 강민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마을, 동트기 전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흙집에서 손옥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밤새 쑤시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잠을 설쳤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은 하나뿐인 손주 강민을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삐뚤빼뚤한 손주 글씨로 가득한 편지를 받고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들뜬 마음으로 보냈다. 보고 싶다는 네 글자가 할머니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늙은 몸으로 먼 길을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할머니는 새벽 이슬을 맞고 딴 싱싱한 애호박과 텃밭에서 막 캐낸 감자를 솥에 넣었다. 강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 감자찌개. 거기에 어젯밤부터 정성껏 불리고 양념한 소갈비를 뭉근한 불에 올렸다. 군대 밥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한들 할머니의 손맛만 할까? 굶주렸을 손주 배를 채워줄 생각에 할머니는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음식을 싸고 옷을 챙기는 할머니의 손길은 분주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옷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할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옷이 없었다. 어제 밭에서 김을 매느라 옷자락과 손톱 밑에는 미처 씻어내지 못한 흙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흙먼지 묻은 자신의 모습이 손주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급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손수 담근 식혜와 조기 10대까지는 되는 반찬들로 가득 찬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이는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1시간을 넘게 걸어 읍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시외버스에 몸을 싣자 긴장이 풀리며 고단함이 몰려왔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강민의 어릴 적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를 잃고 밤새 울던 어린 손주를 품에 안고 이 할미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다짐했던 날이 엊그제 같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이제는 늠름한 군인이 된 손주.
할머니에게 강민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서울 남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다시 경기도 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시의 복잡한 풍경과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어지럽고 정신없었지만 할머니는 오직 손주를 만난다는 일념 하나로 길을 헤쳐나갔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길을 물어 겨우 25사단 비룡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오후가 되어서였다. 5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다.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높다란 철문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채 서 있는 젊은 군인의 모습은 할머니를 주눅들게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다가갔다. 저 우리 손주 이강민이 면회 좀 하러 왔는데.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위병소의 젊은 이등병에게 겨우 들릴 정도였다. 더위에 지쳐있던 이등병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흘기 쳐다보았다. 남루한 옷차림, 흙먼지 묻은 얼굴과 손, 그리고 머리에 인 커다란 보따리. 영락없는 시골 촌부의 모습이었다. 성함이랑 신분증 보여주세요. 면회 신청서는 작성하셨고요. 딱딱하고 기계적인 말투였다. 신분증이니 면회 신청서니 하는 말들을 할머니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저 손주 이름만 대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신분증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강민이 할미라고 하면 알 거요. 우리 강민이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게 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정했다. 하지만 이등병은 규정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신분 확인 안 되면 부대 출입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지프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혁주 대위였다. 그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할머니와 이등병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등병은 잔뜩 군기가 들어 경례를 외쳤다. 단결. 대위님, 이 할머니께서 신분증 없이 병사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대위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할머니를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 그 눈빛에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잠시 후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김혁주 대위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손옥자 할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사람처럼 훑어내렸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낡은 옷, 거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시커먼 손,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게 파인 얼굴의 주름까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할머니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할머니. 김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과 냉기는 주변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습니까? 동네 경로당이나 양로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국방의 요람입니다. 그는 신성한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그걸 왜 몰라. 우리 손주가 나라 지키는 뒤 기특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김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손주요? 당신 같은 사람을 할머니로 둔 그 병사는 참으로 불행하겠군요. 아니, 우리 부대의 불행인가? 뭐라고? 할머니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에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곁에 서 있던 위병소 이병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장교가 민간인, 그것도 연로한 노인에게 저런 막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대위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일부러 할머니가 들고 온 보따리를 발끝으로 툭 쳤다. 그리고 이 냄새나는 보따리는 뭡니까?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오셨나? 할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부대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할머니에게 이번 방문 거절의 진짜 이유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뱉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위생 상태가 심히 불량합니다. 위생이라니? 척 보면 모르십니까? 그 옷에 그 손에 득실거릴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 선합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부주의 때문에 수백 명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부대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말을 강조하며 마치 할머니를 살아있는 병원균 취급했다. 어제 밭에서 캔 고구마에 흘기채 가시지 않은 손, 새벽 이슬을 맞으며 뜯은 나물이 묻은 옷자락. 그것은 평생을 정직한 땀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훈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훈장은 더럽고 위험한 전염의 매개체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5시간을 넘게 걸려 오직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온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겪었던 모든 고단함과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인간 앞에서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 지금 말 다 했는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늙은이한테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의 일갈에 김대위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망발? 할머니,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 같은 무지한 민간인들이 우리 아들, 우리 손주를 외치며 군의 규율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부대 앞에서 소란 피우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대위는 싸늘하게 말을 마치고는 돌아섰다.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위병소 이병에게 턱짓하며 명령했다. 저 노인네 당장 부대 반경 100m 밖으로 쫓아내.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차마 험하게 대할 수는 없어 우물쭈물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평생을 겪어보지 못한 모멸감과 서러움이 심장을 후벼 팠다.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긴 보따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김대위는 지프차에 오르며 마지막까지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나서야 할머니는 겨우 몸을 돌렸다. 터벅터벅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때였다. 부대 안으로 사라졌던 김대위의 차가 급정거하듯 멈춰 서더니 미친 듯이 후진하여 다시 정문으로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김대위의 얼굴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향해 외쳤다. 잠깐만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고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곤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잠시 후 이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이름이었다. 손옥자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낡은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렸다. 예, 어머님. 접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원철하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어머님 어디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양주 25사단 앞이다. 우리 강민이 얼굴 좀 보러 왔는데. 할머니는 차마 자신이 겪은 모욕을 입에 담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남자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다. 쫓겨나셨습니까? 어떤 놈입니까? 어머님께 감히 그런 짓을 한 놈이 누굽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활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대답 대신 희미한 흐느낌을 흘리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어머님,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거기 잠시만 계십시오. 10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후진해온 지프차에서 김혁주 대위가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조금 전 중대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사단장 직속 부관실에서 걸려온 피를 말리는 전화였다. 곧 육군본부에서 VVIP가 방문하시니 정문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VVIP의 인상착의는 방금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은 초라한 노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할머니. 아니 어르신.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처절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 앞뒤로는 헌병대 사이드카가 호위를 하고 있었다. 그 행렬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물론 김 대위마저 얼어붙었다. 검은 세단의 보닛에는 육군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선명했고 앞 유리에는 별 3개가 박힌 성판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참모총장이거나 그에 준하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차량이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군화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였다. 빈틈없이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3개의 별. 이원철 대장이었다. 그는 현재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이자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손옥자 할머니였다. 이원철 대장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서더니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 육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했다.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송구함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원철아, 내가 여길 어찌 오셨어야죠. 오시기 전에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어야죠. 이 먼 곳까지 이리 험한 대접을 받으실 줄도 모르고. 이 대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혁주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그 자체였다. 자네가 이곳 책임자인가? 충, 성, 대위, 김, 혁, 주, 입니다. 김 대위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관등 성명을 외쳤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 침묵이 천둥 같은 호령보다 더 무서웠다. 잠시 후 그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렸나? 대답 못하나? 내 놈의 그 잘난 혓바닥으로 이 나라의 어머니를 모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벙어리가 됐나? 이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도 김 대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 대장은 말을 잠시 끊고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단 7분뿐인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의 미망인이시다.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태극무 공훈장. 그것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무공훈장이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만 허락되는 살아있는 전설의 상징이었다. 이분의 남편 고 김태준 대령님은 이 대장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다. 전쟁 당시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포로가 된 전우 7명을 구해내셨고 퇴로가 막히자 50명의 적과 홀로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하신 분이다. 그때 그분의 나이 28이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은 갓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우시며 평생을 국가유공자 연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땀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오신 분이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이원철 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는 김혁주라는 한 인간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정적. 부대 정문 앞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원철 대장의 말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김혁주 대위의 머리를 내리쳤다.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의 미망인. 자신이 방금 전염병을 옮길 것 같은 더러운 노인네 취급하며 내쫓은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쟁 영웅의 아내였다. 김대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색이 된 그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대장은 더 이상 김대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곁에 있던 부관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사단장,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그리고 저자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중앙수사단에 넘겨.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민간인에 대한 모욕죄, 그리고 무엇보다 영웅에 대한 능멸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동원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게.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는 순간 김대위는 무릎을 꿇었다. 사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필사적으로 빌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마리의 비굴한 벌레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대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 놈이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하지만 저분께는 내 놈 따위가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 끌어내. 헌병들이 달려들어 통곡하는 김대위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 대장은 다시 몸을 돌려 손옥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강민희 녀석, 어머님 오셨다는 소식 들으면 아마 한달음에 달려올 겁니다. 잠시 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정문으로 뛰어나와 이 대장과 할머니 앞에 정렬했다. 그들은 모두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감히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이 대장의 특별 지시로 부대에서 가장 전망 좋고 아늑한 가족 면회실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되었다. 사단장 주관 하에 최고의 요리사들이 동원되어 진수성찬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준비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병, 의, 강, 민.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전투복 차림의 강민이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면회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할머니? 강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 편지에 썼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강민아, 내 새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벌렸다. 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품에 안긴 할머니의 몸은 너무나도 작고 앙상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강민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 녹듯 녹여버렸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밥은 잘 챙겨 먹는겨? 잠은 잘 자고? 누가 너 괴롭히지는 않고? 할머니는 강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물었다. 강민은 차마 힘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평생 밭일로 다져진 흙먼지 묻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이원철 대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다. 김태준 대령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전우이자 목숨을 빚진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 대장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태준 대령님의 가족을 지켜드려라. 그것이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다. 오늘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동시에 군이라는 조직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바로 희생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 대장은 조용히 몸을 돌려 부관에게 지시했다. 이강민 이병, 오늘부터 4박 5일 특별 포상 휴가다.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부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제일 좋은 옷 사드리고 제일 편한 곳에서 주무시게 해드려. 모든 경비는 내 개인 카드로 결제한다. 그리고 복귀하면 저 녀석은 우리 부사령관실 직속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시킨다. 영웅의 손자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가 영웅과 그 후손에게 보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이강민 이병이 할머니와 함께 꿈같은 휴가를 보내는 동안 비룡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대장이 직접 방문하여 일개 대위를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단에 넘긴 사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혁주 대위는 독방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육사 수석 입학, 조기 진급,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 코스.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단 한 번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그는 며칠 밤낮을 울부짖으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서웠다.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및 제48조 상관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가 이강민 이병에게 가했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대 내에서 자행했던 수많은 가혹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동료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은 더 이상 그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조사를 받던 중 김혁주는 손옥자 할머니의 남편인 고 김태준 대령의 군 복무 기록을 보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김태준 대령의 출신 학교. 바로 자신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의 대선배였다. 그것도 전설로만 내려오던 생도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던 영웅. 기록 속의 김태준 대령은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진정한 군인의 표상, 그 자체였다. 부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고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적 앞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자였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 김혁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군인이 되었는가?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약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그의 자부심과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의 그림자조차 밟아보지 못한 그저 군복 입은 양아치에 불과했다. 며칠 뒤 군사재판에서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던 날 그는 수감복 차림으로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위병소를 보며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4박 5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강민 이병의 삶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실 행정병. 그것은 웬만한 장교들도 부러워하는 꿈의 보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선임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얼차려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임무와 책임감이 주어졌다. 그의 직속 상관이 된 이원철 대장은 강민을 단순한 병사가 아닌
전우의 손자이자 자신의 조카처럼 아끼고 챙겨주었다. 그는 강민에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덕목을 가르쳤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민아, 내 할아버님께서는 진정으로 강한 분이셨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계급장이나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지켜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다. 너는 그 위대한 분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절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장의 가르침 속에서 강민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어리숙하고 나약했던 이등병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늠름한 군인으로 변모해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주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민이 일병 계급장을 달게 된 어느 가을날 그는 이 대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혁주 전 대위가 그에게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매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군 교도소의 면회실은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한 회색 공간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벽과 흠집 가득한 철제 테이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아크릴 칸막이. 이쪽의 세상과 저쪽의 세상을 가르는 투명한 벽 너머로 한 사내가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이강민은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인복을 입은 사내는 그가 기억하던 김혁주가 아니었다. 한때 얼음처럼 서늘한 카리스마와 오만함으로 부대를 호령하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 없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 덥수룩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볼은 헬쑥하게 꺼져 있었다. 무엇보다 강민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 광기는 사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재만 남은 눈.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속이 다 썩어버린 고목처럼 보였다. 김혁주는 칸막이 앞에 주저앉듯 의자를 끌어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민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잘 다려진 전투복, 반듯하게 세운 각, 그리고 어느덧 일병 계급장을 단 강민의 모습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많이 변했군. 김혁주가 마른 입술을 열어 겨우 뱉어낸 첫 마디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는 거 안다. 김혁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 100번, 1000번을 해도 부족하겠지. 나는 너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놈인 줄 알았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는 게 진짜 군인이고 진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해 보이는 놈들, 나보다 가지지 못한 놈들을 짓밟으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 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자기 혐오와 후회만이 묻어나왔다. 여기 들어와서 내 할아버님에 대한 기록을 읽었다. 한자 한자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다. 그러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하찮고 역겨운 벌레만도 못한 놈이었는지를. 그는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할아버님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셨더군. 나 같은 놈은 감히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셨어. 그런데 나는 그런 분의 피를 이어받은 너를 괴롭히고 평생을 바쳐 그분을 기려오신 내 할머님을. 김혁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가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공허한 절규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할머니를 병균 취급하던 김혁주의 경멸 어린 눈빛.
흙 묻은 손으로 보따리를 꼭 쥔 채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서던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 그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강민의 심장을 찔렀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안다. 울음을 그친 김혁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민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내 죄를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평생을 내 할머님과 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다. 정말이다. 믿어다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하지만 강민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김혁주의 목소리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습니까? 평생을 땀 흘려 자식과 손주를 키워온 정직한 손을 더러운 세균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수모와 모멸감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 속죄? 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당신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평생 그 감옥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우리 할머니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강민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면회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강민아. 이강민 일병. 하고 절규하듯 외치는 김혁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다. 몇 번의 비가 내린 뒤 부대 주둔지의 나무들은 순식간에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냈다. 강민은 며칠간의 포상 휴가를 받아 할머니가 계신 충청도 시골집으로 향했다. 군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김혁주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은 변한 것이 없었다. 마당 한쪽의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마른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강민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왔다. 아이고 내 강아지. 온다는 말도 없이 어찌 왔랴. 할머니는 강민의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구수한 흙냄새와 따스한 햇볕 냄새가 났다. 강민은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강민을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다. 갓 지은 쌀밥과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나물, 그리고 아궁이에서 뭉근하게 끓여낸 된장찌개.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맛있는 식사였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민은 조심스럽게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김혁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죄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강민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는 그런 강민의 손등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강민아. 할머니가 나직이 손주의 이름을 불렀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여. 네. 미움이라는 건 말이다.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것이여. 그걸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만 상하고 피가 나는 법이지. 그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내 손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용케 살아 돌아왔을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단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전우가 되고 오늘의 전우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전쟁터라고. 거기서는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을 품고 살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런 걸 품는 순간 총알보다 먼저 그 미움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머니는 강민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김대위라는 사람 벌은 이미 받고 있지 않니? 나라의 법이 그 사람에게 벌을 줬고 제 스스로도 반성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요.
거기에 내가 미움이라는 짐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단다.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여. 할머니는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미움이라는 감정이 스스로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다.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온 노인의 지혜는 군대의 그 어떤 엄격한 규율이나 법규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렴. 다만 미움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그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강아지.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미움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다는 말. 그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내 손이 편안해진다는 말. 그는 여전히 김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미움의 돌멩이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군인의 계급장처럼 묵묵히 흘러갔다. 가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 부대에 다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강민은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이원철 대장의 곁에서 군의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후임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임이 되어 있었다. 복잡했던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김혁주에 대한 생각은 일상에 묻혀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행정반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는 군 교도소였다. 강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몇 번을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강민 상병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군. 이 편지를 받으면 또 기분이 상할까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네. 지난번 면회 때 자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그 말은 지금도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있네.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네. 그저 나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었네. 나는 이곳에서 군사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네. 특히 자네의 할아버님 김태준 대령님에 대한 자료는 전부 찾아서 수십 번도 더 읽었지.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약자를 위해 당신의 할아버님은 기꺼이 목숨을 던지셨더군. 내가 군인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고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 이곳에는 나처럼 과오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들이 많네. 나는 그들과 함께 매주 군사 토론회를 열고 있네. 김태준 대령님과 같은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네. 절망만 가득했던 눈에 조금씩 삶의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나 또한 그들을 도우며 아주 조금씩 속죄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네. 이강민 상병. 자네는 내가 평생 경멸해왔던 할머니밖에 없는 불쌍한 놈이 아니었네. 자네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의 손자였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부디 자네의 군 생활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할아버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다시는 자네나 자네의 할머님 앞에 나타나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걸세. 그저 멀리서 자네가 훌륭한 군인으로 전역하여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겠네. 안녕을 비네. 김혁주 씀. 편지를 다 읽은 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편지 속에는 더 이상 비굴한 애원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대신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처절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은 편지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올가매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임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이제 김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강민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병장에서 이제는 어엿한 예비역이 되는 날. 지난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이등병 시절, 할머니와의 눈물의 재회, 그리고 한 인간의 몰락과 변화를 지켜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녁 신고를 마친 강민은 부대원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를 유독 아꼈던 이원철 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강민아. 사회에 나가서도 늘 지금처럼 늠름하고 올곧게 살아가거라. 내 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강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곧장 고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익숙한 길을 따라 군 교도소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면회실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나타난 김혁주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잿빛 수임복은 그대로였지만 공허하던 눈에는 희미하게나마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강민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전역하는 날인가 보군. 축하하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네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계급장이 사라졌으니 얼굴도 좋아 보이고.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이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김혁주는 아무 말 없이 강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할머니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응원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건강히 형기 마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말이었다. 김혁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대문 앞에는 할머니가 아침부터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집 안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할머니의 부엌에는 강민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호박 감자찌개와 소갈비찜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몇 해 전 부대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어서 밥 먹자, 내 강아지. 배고팠지? 할머니는 강민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퍼주었다. 강민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기나긴 여정이었다. 모욕과 분노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비로소 끝을 맺었다. 강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권력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상처를 보듬는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